네, 10시 30분 되어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62회 오션 정기 세미나이고 한국인 연구원님이 바르셀로나 연안에서 부유해양 쓰레기의 확산과 해안 도달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국기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모니터링 연구팀의 한국인 연구원입니다. 네, 발제 논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논문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은 마린 사이언스에서 2025년 1월 27일에 이제 게재됐던 논문입니다. 네, 먼저 아래 피규어랑 테이블을 한번 보면, 네, 피규어 1은 이제 연구 지역인 바르셀로나 해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피겨 2는 이제 해류와 이제 파랑의 이제 어, 세기에 대해서 이제 로즈 플롯으로 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겨 C는 이제 피겨 3은 특정 구역에서 이제 파랑의 방향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하는 계략표입니다. 테이블 1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이후에 나올 시뮬레이션을 위해 어, 쓰레기별 이제 무게 밀도를 정리한 표고요. 테이블 2는 이제 16개 내해와 이제 5개 외해에 대해서 입자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네, 정리표입니다. 피겨 4는 이제 어, 입자들의 이제 시계열 변화 그래프고요. 이제 피겨 5는 이제 입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이제 들어갔는지와 이제 어느 소스 비율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해안선의 각도, 그리고 해안선의 길이가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6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던 테이블 2를 이제 시각화한 그림이고요. 테이블 3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피겨 7은 이제 연구 기간 동안 해안에서 퇴적된 입자 비율, 유입하고 그리고 유속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피겨 8은 이제 해안선에 대한 상대적인 파랑 방향에 대한 해안에 퇴적된 입자의 총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테이블 4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에 퇴적된 비율과 유입하고 유속 간의 관계를 분석한 시계열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피겨 9는 이제 해안 구역의 방향과 상대적인 파랑 방향에 대해 따라 이제 퇴적된 입자의 비율을 힙트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5와 6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두 강에서 이제 방출된 쓰레기의 총 질량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네. 본 테이블과 이제 피겨 같은 경우는 발제 PPT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구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다룹니다. 전 세계 바다에는 최소 82조에서 최대 358조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존재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바다 한가운데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쓰레기가 쌓이는 연안 지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강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어떻게 해안에 도착해 쌓이는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도, 해류, 해안선의 길이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이제 쓰레기의 이동과 축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연구 지역입니다. 연구 대상 지역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안입니다. 왼쪽 그림 A는 이제 전체 연구 영역으로 16개의 구역과 5개의 유출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B는 바르셀로나 해안선을 세분화한 모습으로 어, 지형적 특징에 따라 16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지역이 연구 대상이 된 이유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곳으로 쓰레기 발생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개의 큰 강, 오브레가트 강과 베소스 강이 도심을 지나 바다와 연결되며 육상 쓰레기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됩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해안선은 동서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어 파도와 해류의 입사각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항만 방파제 같은 인공 구조물이 많아 쓰레기 체류나 재부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르셀로나 해안은 도시 해안의 대표적인 쓰레기 축적 핫스팟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C와 D는 요브레트 강의 하부입니다. 이 지역은 항구의 부두 구조물이 해류를 막으면서 이제 차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정체되고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E와 F는 베소스강 하부인데요. 강 입구에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어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오는 쓰레기의 양과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두 하구는 하나의 쓰레기를 모으는 지역, 다른 하나는 배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쓰레기 개수만으로는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를 고려해 실제 질량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닐봉지와 이제 페트병, 스티로폼 같은 대표 품목별로 평균 밀도와 크기, 질량 값을 정리했습니다. 이 값들은 기존 연구 문헌과 실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고, 물론 모든 쓰레기의 다양성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바르셀로나 인근 두 하천을 주요 쓰레기 유입원으로 가정했습니다. 두 하천의 실제 유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쓰레기 방출량을 계산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총 261일 동안이었고요. 총 55만 2,048개의 가상 입자를 모델에 투입했습니다. 입자는 두 하천에서 월별 유량 비율에 따라 배분이 되었고, 로케이트 모델을 통해 일정 주기로 방출되었습니다. 모든 입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부유 쓰레기로 가정하여 단순화했고, 이렇게 많은 입자 수를 설정한 이유는 계산 효율성과 모델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라그랑지 수치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수십만 개의 가상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바다에 흘려보내고 그 움직임을 컴퓨터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상의 쓰레기에 GPS를 달아 바다에 풀어놓고 그 경로를 따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가상의 입자를 강 하부 지점에 방출을 합니다. 여기에 실제 관측된 해류와 파도 같은 고해상도 유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존과 다르게 좁고 복잡한 해안 지역을 초고해상도 모델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단순히 넓은 바다에서 이동뿐 아니라 해안가에 부딪히고 퇴적되는 과정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쓰레기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해류는 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랑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파도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데 동쪽과 이제 남쪽에서 주로 파도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해류와 파랑이 만나는 방향이 쓰레기의 이동과 퇴적의 큰 배경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상대 파양을 설명합니다. 상대 파양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파도가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지 나타내는데 파도가 해안에 직각에 가깝게 들어올수록 쓰레기가 쉽게 쌓이고 평행에 가까울수록 쓰레기가 해안을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뒤에서 다룰 피규어 8과 9의 결과 해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입자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 지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안선 길이 대비 도착 집중도인 BL입니다.
특정 해안 구역의 쓰레기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값인데요. 값이 1보다 크면 평균보다 많이 쌓여 있는 핫스팟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에 남아있는 잔류 입자수 DI입니다. 시간 경과 후에도 바다 위에 여전히 떠있는 입자수를 계산합니다. 방출된 입자 중 해안에 도착한 것과 외해로 빠져나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세 번째는 잔류 입자 중 해안 도착 비율입니다. BPI는 이제 바다 위에 남아있던 입자 중 실제 해안에 도착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곧 해안으로의 축적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잔류 입자 중 외해 유출 비율입니다. EXPI 같은 경우는 해상에 남아있던 입자 중 외해로 빠져나간 비율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확산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 공식은 쓰레기가 어디에 쌓이고 얼마나 남고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다음 이제 주요 결과입니다. 여기 쓰레기는 이제 강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해변에 도착한 쓰레기, 그리고 외해로 빠져나간 쓰레기의 시간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름철, 특히 2월 중순, 3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쓰레기가 급격하게 쌓이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 급증은 단순히 강에서 많이 배출돼서가 아니라 파도와 같은 해양 환경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강에서 배출된 쓰레기 양과 해변에 쌓인 쓰레기 양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이제 해변에 쌓였고 영구 영역을 벗어나 외해로는 8.53%만 이제 빠져나간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각 구역별 쓰레기 도착량과 기원을 보여주는데요. 가운데 큰 막대에서 볼 수 있듯 LR 강에서 나온 쓰레기의 상당수가 바로 인근 해 안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BR 강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항만과 북쪽 해안에 더 많이 쌓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래에는 이제 해안선 방향과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BL 지표 계산에서 중요한 입력값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일부 쓰레기가 이제 외해로 유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의 이제 양이 이제 외해로 빠져나가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이블은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논문에서 값이 잘못 나와 있었어서 이제 원작자한테 뭐 문의를 했고 제대로 된 값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스탠다드 BL인데요. Z-스코어 방식으로 표준화한 값입니다. 단순히 BL 비율이 아니라 이제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값인데요. 값이 0보다 크면 이제 평균 이상이고 작으면 평균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제 LR 마우스 그러니까 6번, 5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스탠다드 BL 다시 LR 값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BR 계열에서는 이제 12번, 13번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두 강 모두 하구 인근 지역의 쓰레기 축적 주요 핫스팟이었음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안선 구역별 쓰레기 집중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BL 값은 쓰레기 도착 비율을 이제 해안선 길이로 나눈 지표로 이제 특정 구역이 평균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흡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5, 6번이 이제 LR 마우스 즉 6번 구역에서 가장 높은 이 빨간색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고 BR 구역에서는 12번, 13번 이쪽이 가장 많이 쌓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단순히 이제 해양 쓰레기 유입뿐 아니라 이제 그리고 어, 16번이 지금 이렇게 확대가 돼서 작게 보이지만 16번은 굉장히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해안선이 해안선이 길면은 이제 쓰레기 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 유입량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와 형태가 쓰레기 축적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위쪽 그래프는 이제 해안 도달률, 가운데는 이제 유입하고 아래에는 이제 해류 속도를 보여줍니다. 해안 도달률은 이제 초기에 이제 급격히 증가한 뒤 이후에는 주기적인 변동을 나타냅니다. 특히 파고가 높아지거나 해류 속도가 강해질 때 도달률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파랑과 유속이 쓰레기의 해안 도달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파랑과 유속이 쓰레기의 해안 도달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파랑을 보시면 개수값이 0.94로 이제 양수이고 P값이 0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도가 커질수록 쓰레기의 해안 도달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RZ 값이 0.14로 이제 전체 설명력은 제한적이지만 뚜렷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속은 빨라질수록 이제 해안에 도달하는 쓰레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는 값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회귀계수 값이 마이너스 0.14 음수이고 P값이 0.00이고 상관 결정계수가 0.00으로 통계적인 의미가 있지만 R제곱 값이 0에 가까워 실제 설명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파도는 강하고 확실한 영향 요인이고 유속은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검출된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파도의 방향과 쓰레기 축적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파도의 방향이 0도에서 90도, 즉 북동에서 동쪽 방향일 때 가장 많은 쓰레기가 해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도에서 60도 구간에 도달하는 비율이 약 2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파도가 해안선에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밀려올수록 쓰레기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도가 평행하게 들어올 경우는 쓰레기가 잘 쌓이지 않고 외해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해안선과 파도의 입사각이 쓰레기 축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완전히 직각으로 들어오는 90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입자가 쌓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완전히 90도로 들어오게 되면 강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강한 충격은 오히려 쓰레기를 좀 유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안선 방향과 파도 입사각이 동시에 쓰레기 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세로축은 이제 각 구역별 해안선 방향, 가로축은 파도가 들어오는 입사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은 이제 쓰레기 도달 비율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해안선 방향이 약 60도에서 90도 사이, 즉 동쪽을 향하는 구간의 쓰레기가 가장 많이 이제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파도가 해안선의 직각에 가깝게 마이너스 30에서 60도 사이 각도로 들어올 때 도달 비율이 최대 30%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도가 해안선과 평행하게 즉 90도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쓰레기가 거의 쌓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해안선 방향과 파도 입사각이 함께 맞아 떨어질 때 쓰레기 축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안선이 바라보는 방향과 파도의 각도가 일치할 때 이제 쓰레기 핫스팟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이제 두 강, 그러니까 베소스 강과 요브레트 강에서 유입된 쓰레기의 총량과 성상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총량, 먼저 총 배출량을 보면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유입된 쓰레기는 약 15만 3천 킬로그램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요브레트 강에서 배출된 양은 약 14만 7천 킬로그램으로 이제 베소스 강보다 약 25배 많은 수치입니다. 쓰레기의 성상 특성도 두 강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소스 강에서는 이제 어, 섬유류가 약 47%를 차지해 생활 쓰레기의 특성이 두드러졌고 이제 반면 요브레트 강에서는 이제 고무류가 무려 8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산업계 쓰레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 해변의 정화가 이루어진 구역, 즉 A&B 지역에서만 추산한 쓰레기 총량은 29,241k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구역에서 실제로 수거된 양인 약 48만 kg의 6%에 불과해 시뮬레이션이 실제 데이터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강은 배출량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성상에서도 큰 생활계 쓰레기와 이제 산업계 쓰레기로 대비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A&B 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3, 4, 5, 6, 7, 7개 지역이 이제 실제로 수거된 곳인데요. 이곳을 합한 게 이제 A&B 존이라고 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A&B 존에서는 이제 총 48만 7천 킬로그램이 수거가 되었는데요. 이 값이 앞서 살펴본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값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쓰레기 수거량은 이제 계절별로 이제 변동이 매우 뚜렷한데요. 여름철 특히 6월과 7월에 관광객 수 증가와 함께 수거량이 급증해 최대 4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7월에는 이제 10만 6천 킬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거된 반면 이제 2월에는 2만 4천 킬로그램 수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해변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계절적인 레크레이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잠시만요. 특히, 이제, 캐스텔, 가바의 변은 이제 각각 15만 톤과 이제 10만 톤 이상이 수거되어 이제 명확한 핫스팟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수거된 쓰레기의 세부적인 종류별 분석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데이터 해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 상황, 실제 정화 데이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이제 관광과 같은 인위적 활동이 쓰레기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한계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R강과 LR강만 이제 모델링을 해서 실제 오염원의 대부분이 도시 하수나 이제 관광객 투기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안의 복잡한 물리 과정과 항만 구조 영향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자 특성이 단순화되어 실제 물질의 질량이나 밀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비교, 비교 데이터가 일부 구역에 한정되어 있고, 쓰레기 종류가 이제 세부 분류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결과 해석 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양한 오염원인 이제 도시 하수나 관광 활동까지 포함을 하는 종합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해안 내 복잡한 물리적 과정과 입자의 실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세 번째는 더 많은 지역과 세부 항목을 포함한 현장 데이터 확보로 이제 모델 검증과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이제 실제 정책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입니다. 토론으로는 이제 이 논문을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르셀로나가 아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육상기 내 이제 오염원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